7월 PC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PC 보시면 3.3 YOY죠. 3.3% 상승을 했고요. 근원 4.2%입니다. 슈퍼코어는 4.7%고요. MOM으로 놓고 봤을 때 0.2%씩 각각이죠. PC, 근원 PC 모두 전월 대비 0.2%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PC는 시장 컨셉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예상대로 조금씩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헤드라인 3.3%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어느 정도 평균선 이하로 들어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PCE 지수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건 시장 컨센 대비 상당히 부합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이 수치입니다. 하늘색 보시면 이 3개월 연간 핵심 인플레이션율이 3% 이내 2.9%까지 떨어진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패드의 인플레이션 목표 2%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이 3개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시장에서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 6개월은 3.4%를 기록을 했고요. 다만 이렇게 짙은 색 요거는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 부분은 요 4.1에서 4.2로 소폭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슈퍼코어 4.7은 뭐냐? 슈퍼코어라는 것은 근원에서 주택 비중을 제외한 것이죠. 그래프로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은 3.3이 나왔지만 코어보다 가파르게 오른 4.69, 4.7%가 상승한 게 슈퍼코어입니다. 주거비를, 주택 비용을 제외를 한 것이고요. 인건비 중심의 서비스 물가라는 점에서 이제 근원 대비 주택까지 제외한 슈퍼코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으로 특히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으로 잡힌 것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유는 이제 투자 자산에 대한 인센티브 서비스 비용 부분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시장의 판단이고요. 그보다는 이 검은색 선을 보시는 것처럼 저축률이 줄었습니다. 즉 전월 대비로 봤을 때 4.3%에서 3.5%까지 저축률이 줄면서 지출을 이어갔거든요. 이 주황색 보시면 지출인데 이게 0.8%로 증가를 했습니다. 모두 전월비 말씀을 드리고요. 저축률이 줄면서 소비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목소리들도 덜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PCE 한번 평가를 해보면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잘 통제되고 있고 큰 우려와 걱정 없이 잘 잡혀나가고 있다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특히 문제인 것은 고용시장이죠. 내일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거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지켜보자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PC 관련해서는 물가가 튀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장 예상대로 잘 잡혀나가고 있는 모습. 전체적으로 3%, 3.3%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에 이제 안정감을 좀 주는 모습이 나왔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개월 연율 인플레이션이 2.9%까지 떨어졌다라는 거, 3% 이내로 들어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다른 데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연준이 이제 긴축 사이클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경기 침체를 동반한다라는 게 대부분 알고 있는 공통적인 컨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은 경기 침체를 동반했고 금리를 올렸음에도 경기 침체가 없었던 대략 3번의 성공 사례가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90년대라고 또 하고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가 유지되었던 대표적인 시대가 70년도, 80년, 90년도가 있는데 사실 70년도, 80년대 경제 상황과 지금을 비교한다는 것은 글쎄 너무 좀 과다하다라고 생각하죠. 당시 70년대만 하더라도 금태환 제도가 폐지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꼭 가장 최근 90년대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그럼에도 경기 침체 없이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과거 역사상 몇 안 되는 그런 시점을
어쩌면 지금은 골디락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뭐 더러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90년대 보시면 지금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뭐 3개월로 놓고 보면 더 극명하죠. 90년대 이 사례 한번 조금 들여다볼 텐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던 구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1968년도부터 8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년과 3개월물의 장단기 역전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번도 예외 없이 경기 침체를 피해간 적이 없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최대치로 역전된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금리 인상의 구간을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되겠죠.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침체 없이 잘 시장이 소화한 지금 90년대의 사례, 가장 성공적이라는 그 90년대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기준금리에서도 무리 없이 경기가 잘 버티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그렇게 성공 사례로 꼽고 있는 이 90년대 과연 정말 그런 것인지 지금과 어떤 모습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는 이 90년대 요 부분이죠. 여기서 이렇게 높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도 경기 침체 없이 잘 성장했다. 물론 뒤에 IT 버블이 오긴 했지만 그 전을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된 이 90년대 중반부터 수년간 지속된 미국의 기준금리가 5%대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는 93년도 3% 무렵에서 95년도에는 5%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96년도에는 6% 가깝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후로 5% 이상의 기준금리를 꾸준히 유지를 하다가 97, 98년도에 이르러서는 이때 이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고 금리가 뚝 떨어지게 되고 그래봤자 4%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버블이 좀 생기면서 IT 버블로 이어지는 이때의 금리를 6% 이상까지 또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93년도 3%부터 시작을 해서 6%가 넘는 구간까지 금리는 계속 높은 구간을 유지했음에도 그럼에도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없이 꾸준히 상승했다. 이 시절을 언급을 하는 건데요. 93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93년 2월 26일에 이제 증시 폭락 사태가 있었죠. 그때 금융시장이 불안감이 커지고 하면서 이 3%대로 급하게 금리를 낮추면서 이때부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첫 번째 90년대와 지금이 다른 이유를 꼽자면 지금은 낮은 금리의 레벨이 3%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0%에서 5%까지 올린 거고요. 이때 90년대는 3%에서 5%, 3%에서 5%로 올린 거지 지금처럼 0%가 아니었죠. 양쪽 완화 QE라는 상황까지 더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가파르게 5%까지 올렸다. 그것은 90년대 3%에서 5% 올린 거와는 그 충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에서 5% 올리기 직전 10년 전의 평균 금리 레벨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미 기업들은 높은 레벨의 금리로 자본 비용을 조달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경제 체력이 기본 체력이 이때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낮은 상황으로 레벨이 다운됐다는 것입니다. 3에서 5%가 높아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10년 전 평균 금리 레벨은 5에서 10%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3에서 5%가 올린 그 간극이 적기도 했지만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적당한 금리의 레벨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금리가 급격하게 올리기 전에 과거 평균 5년에서 길게는 10년 사이의 평균 금리 레벨이 중요합니다.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던 시절에
5에서 10년 전 평균 금리가 이거보다 높다면 지금 여기서 올린 게 충격이 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비해서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0에서 5%까지 올린 속도도 너무 가팔랐지만 그 10년 전에 금리 레벨이 0%였습니다. 지금의 기업들은 0%대의 자본 비용으로 기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렇게 올린 금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때 상황은 금리가 오랫동안 낮게 유지되면서 기업들은 낮은 비용으로 투자하고 대출을 받고 그렇게 경영활동을 이어가다가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이 상승하게 되죠. 경영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겠죠. 외교로 이게 이렇게 갑자기 높아지면 그 충격은 이때랑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업들은 자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부채 및 자본의 비용, 여기 시장 금리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자본의 비중만큼 평균 비용을 계산을 하는 것인데 이게 시장 금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서 기업들이 견딜 수 있다? 이것은 외액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얘기고 오히려 부채보다 자본의 조달 비용, 주식의 조달 비용이 높은 게 CAPM입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이자를 내지 않아서 오히려 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실제 재무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CAPM을 계산할 때는 무위험 수익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무위험 수익률로 계산이 되죠. 이게 0%에서 지금 4%가 됐다. 기준금리는 5%죠. 실제 기업들이 자본 조달하는 측면에서는 이 외액이 ROIC를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넘길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ROIC를 넘기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부실로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기 침체는 잘 나가는 기업들의 버블이 꺼지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저냥 보통 수준의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소비가 줄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확산되는 겁니다. 주식 매도 압박이 커지면서 그렇게 소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성장주 중심의 취약한 그런 부분이 폭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흐름이 늘 패턴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이게 자본 비용까지 복잡하게 보지 않으셔도 단순하게 부채만 봐더라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출 부담이 늘어나게 됐죠. 그러면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기업은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 찾기가 더 어려워져. 무위험 수익률이 지금 5%, 4% 이 정도 수준인데 무슨 사업에 투자를 하고 프로젝트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야 된다는 뜻인데 결국 기업들의 위축된 고용이 줄어든다든지 디플레이션을 이어지는 수순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나마 경기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기업 부채, 기업 채권의 롤오버 시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이기도 하고 이 시기가 실제 가시화되면 본격적인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 얘기는 금리를 올린 후 경제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가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90년대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중식이 경기 침체 없이 꾸준히 상승 모멘텀을 받았다는 건 지금의 환경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가파르게 올렸고 두 번째는 금리 레벨, 10년 전 레벨이 그때 당시보다 더 높았고 지금은 더 낮았다. 이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당시와는 기초 체력이 다르죠. 이미 저질 체력이 돼버린 미국의 은행들이 수두룩하고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있고 여러 부실 기업들이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90년도에 3%에서 고작 5%로 올려놓고 5년간 유지를 했던 90년대 성공 사례를 지금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게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시에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93년도 왜 3%까지 내렸냐? 93년 2월 26일에 월가 폭락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대공황 이후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고 그때 당시에 3%까지 기준금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전의 레벨이 5%가 다 넘었다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0에서 4, 5%를 올린 것과 5, 6, 7에서 3으로 내린 상황 다시 그때랑 비교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기준금리의 상승은 결국에는 대출이라든지 채권 발행 비용을 높이게 됩니다. 자본 조달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행들이 대출 태도를 까다롭게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요. 이로 인해서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의 수익성은 당연히 떨어지죠. 과거 낮은 자본 조달 비용으로 투자와 성장을 반복했던 기업들의 체질, 이때와 높은 자본 조달 비용으로 경기에 대한 방어를 했던 그때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때 저렴하게 자본 조달을 비용한 기업들이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지금은 기업 부채 등 롤오버되는 시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버티는 것이지, 기업의 부도 위험과 파산 가능성은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 될수록 더욱 증가될 것이고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도 결국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 위험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미국 부실기업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37%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처했다고 하죠. 다 모두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